안녕하세요. 제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점 하나 없는 남자인데 그래도 한번 사연 신청이라는 것에 도전을 해봅니다. 저는 제 위로 형을 2명 두었습니다. 큰 형이 저보다 7살, 작은 형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형들은 서로 비슷한 느낌이고요. 저만 옛날부터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비단 나이가 혼자 막내라서 그랬다기보다도 성격 자체가 두 사람하고는 달랐던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유독 까불거리는 걸 잘했던 형들은 사춘기가 절정에 오른 중학생 시기에 한껏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못 말릴 정도로 성질들이 더러웠는데 둘 다 비교가 필요도 없을 만큼 똑같이 그래서 아주 한 세트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던 큰형은 학교의 실세였던 일진 무리에 속해 있었고요. 잘난 척을 하면서 온갖 폼을 다 잡고 으스대던 학생이었죠. 그런가 하면 작은 형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둘이 같은 학교라서 큰형만 믿고 거들먹거리며 권력놀이를 해댔고 공부에는 일절 관심이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우쭐대는 것만 즐겼습니다. 원래도 심상치 않았던 큰형의 날라리 기질이 작은 형이 같은 중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로 더 짙어지면서 둘이 함께 엇나가자 당연히 집에서도 이 문제로 신경을 쓰게 되었죠. 바쁘신 부모님이었으나 형들의 작태를 언제까지고 내버려 두실 순 없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대체 언제 철이 들는지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이 나봐야 정신을 좀 차릴 텐데. 아버지는 진작에 형들의 날라리 짓을 못마땅히 하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형들이 뭘 어쩌고 다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셔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은 아셨으니까요. 몇 번이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시던 아버지를 만류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방황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 나이 때 애들이라면 다 그렇게 실없는 것에 정신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향도 영원히 갈 게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애들을 잡으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는 것도 전부 다 한때일 거예요. 어머니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아버지를 몇 번이고 만류하지 않으셨다면 형들은 진작에 아버지의 손에 죽사발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불같으신 분이었거든요. 평소에는 한없이 무뚝뚝하고 진중하신 분이지만 한번 시동이 걸렸다 하면 불을 뿜어내셨습니다. 그런 다혈질 성격만큼이나 주먹 또한 불같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머니의 필사적인 설득에 꾹 참아오신 아버지였고 이것만 보아도 아시겠으나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참을성과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고요했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불꽃이라면 어머니는 잔잔하게 고요있다가 가끔씩 파동을 일으키는 호수의 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형들의 날라리 짓이 정도를 모르고 더욱 심해지자 결국은 직접 훈육에 나서셨습니다. 나를 자꾸 큰형을 나무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혼을 내시는 게 절대 아니었으며 조목조목 큰형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더 이상 방황을 이어가면 안 되고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이유 또한 차근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 앞에서 큰형은 되게 기분이 나빠 보였고 곧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뭐냐니? 너는 말을 그렇게 하니? 부모가 자식한테 당연히 할 수 있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어떻게 그걸 나한테 따져? 저한테 이러실 자격도 없잖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자격? 네, 자격이요.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굳이 말을 안 꺼내고 자라서 그렇지. 저는 항상 속으로 그 생각을 다 하면서 지내왔어요. 어머니가 왜 막내만 그렇게 예뻐하시는지도 다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대화 내용을 너무 궁금해서 슬그머니 엿듣고 있던 제가 화들짝 놀랐죠. 막내라고 하면 바로 저였으니까요. 어머니는 펄쩍 뛰며 극구 부인하셨습니다. 네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건 너의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야. 나는 너희들을
공평하게 대해왔고 다 똑같이 예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단 1초도 지금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드니? 아무리 사춘기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반항기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적어도 그건 지켜야지. 됐어요. 저 위해 주시는 척, 생각해 주시는 척, 그러시는 모습 보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제가 뭘 어쩌면서 지내든 제발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상관을 안 하니? 응? 너 내 말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는 거야? 아직 가라고 안 했는데 당장 일이 안 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으나 큰형은 의기양양한 표정과 발걸음으로 잔소리를 듣던 현장을 벗어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숨어서 의문스레 눈알만 한참 굴리고 있었죠. 큰형만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싸가지 없이 군 게 아니라 작은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만 그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희를 혼낼 자격이 없어요. 큰형과 둘이서 실컷 작당을 한 뒤 행동 지침까지 받은 게 틀림없는 작은 형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조롱하는 말투를 내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기에 만만하게 보고 기어 올랐던 게 분명했던 형들은 잠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죽사발이 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나오자 크게 속상함을 느끼셨던 어머니는 더 이상 당신의 선에서 해결을 볼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즉시 큰형의 귓방망이를 후려치셨습니다. 이 후레자식이 아무도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늘 너 혼자 멋대로 어긋나고 아무렇게나 굴면서 행패를 다 부려? 이런 대먹지 못한 놈을 다 보았나? 너란 놈도 자식놈이라고 데리고 사는 내 처지가 불쌍하다 이놈아. 큰형은 아직 아버지에게 기어오르고 맞서기에는 한참 먼 상태였죠. 형들은 2차 성장기를 지나고 있었음에도 체형 자체가 호리호리했고 한계가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체격이 다부졌으며 뼈대도 튼실했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른 대 학생, 남자 대 남자로만 봐도 형들의 완패였습니다. 체급이 달랐어요. 귓방망이를 얻어맞고서 열이 받아서 반한개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째려보며 욕설을 날렸던 큰형은 그 후로 내리 얻어 터졌습니다. 죽도록 혼났고 죽도록 맞았어요. 그러자 작은 형은 자동으로 얼어붙어서는 오줌을 지릴 기세가 되어서 무조건 항복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법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한동안 나대기만 했던 하룻강아지들이 단번에 제압을 당해서 마냥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으나 얻어 터진 것을 두고 씩씩거리면서 불만을 크게 품고 있던 큰형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가 11월이어서 엄청 추워지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말이죠.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는 나가는 마는 둥 하며 지냈던 큰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그 한숨 소리에 맞춰서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 후레 자식 찾으러 가지도 마. 그냥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마라. 골칫덩어리가 자기 발로 살아줘주면 차라리 잘된 일이지. 큰형이 가출하고 난 뒤 작은 형은 의기소침해졌어요. 학교에서도 어떤지 모르겠으나 집에서는 그 이전보다 확실히 기가 죽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신기하고도 당황하기도 큰형이나 작은형이나 둘 다 자신들을 무섭게 몰아붙이고 혼을 내신 아버지보다도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지적을 하신 어머니를 더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암만 해도 어머니가 만만하게 여겨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못 덤빌 것 같고 원망하고 욕할 대상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괜히 어머니 탓을 했던 것이죠. 눈이 내리던 연말에 큰형은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어물쩍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까지 꿇은 것에 아버지도 마음이 누그러진 기색이었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끌어안고 보듬어 주셔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일단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데 왜 그랬니? 응? 왜 그랬어? 앞으로 2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타이르는 것에 큰형은 멋져가는 얼굴로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순응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큰형이 그 겨울에 추위가 너무 힘들어서 개과천선을 했다거나 연말이라 회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애석하게도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큰형을 비롯한 그 날라리 무리가 어떤 무서운 고등학생 형들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까불고 다니냐는 지적을 받고서 날 잡아서 크게 얻어터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그 고등학생 형들이 주머니도 다 털어갔고요. 그래서 큰형은 별 수 없이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따스하게 받아주실 분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큰형은 머리를 빡빡 밀고서 수도승처럼 조용히 고등학교 생활을 할 것을 맹세하여서 다시 한집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형이라는 믿을 구석 의지할 기둥을 잃어버린 작은 형의 중학교 생활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요. 남은 중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집에서 일체 10원 한 장 지원을 안 해줄 거라는 아버지의 엄포가 떨어졌기 때문에 작은 형은 얌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큰형이 어머니를 향해 따지고 들었으며 작은 형이 어머니를 향해 조롱의 목소리를 냈던 바로 그 주제 말입니다. 어머니가 막내인 저만 예뻐하신다는 형들의 황당한 주장이 어째서 나왔는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째서 형들에게 잔소리를 하실 자격이 없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갔고요. 속으로 설마 라는 가정을 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가정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맞았던 것으로 드러나더군요. 형들과 제가 서로 성격을 비롯한 결이 다른 이유 말입니다. 어머니가 달랐던 거예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낳아준 생모가 달랐던 것이죠. 부모님은 저에게 이 사실을 안 밝혀주셨고 밝힐 생각도 원체 없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끝내 알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이었죠. 성질을 죽이고 억지로 조용하고 지루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던 형들이 어느 날 제가 집 앞에서 같은 반 친구 2명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한참을 놀고 있자 홧김에 열받아서 입을 나불거렸던 것입니다. 야, 나는 지금 주말에도 공부하러 나가는 길인데 너는 팔자 좋고 시끄럽게 이러고 있냐? 진짜 얄미워서 대가리에 꿀밤을 먹여주고 싶네. 어차피 너는 내 진짜 동생도 아니니까 원 없이 꿀밤 때려도 돼. 내가 왜 진짜 동생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가짜 동생이야? 아, 이거 참 말이 헛나왔다. 실수. 너는 내 진짜 동생이 아닌 게 아니라 너는 내 반쪽짜리 동생이야. 큰형의 영문 모를 소리에 제 친구들이 어깨를 으쓱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작은 형이 동네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는 걸 발견한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큰형이 말한 반쪽짜리 동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아느냐고요. 그랬더니 작은 형이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드디어 알았구나. 너는 우리하고 달라. 내가 왜 형들이랑 다른데? 너만 어머니 자식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형들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야? 그래, 아니야. 너는 여태까지 정말 아무 눈치도 못 챘냐? 이 띨띨한 녀석.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저는 셋 중에서 저만 혼자 다르다는 것, 그 사실에 초점을 맞췄고 그게 너무 이상하면서도 서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은 이 이야기에 대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저는 어머니에게 여쭈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침착한 얼굴로 큰형이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저에게 그만 헛소리라고 만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한 작은 형은 괜히 저를 놀리고자 그렇게 장단을 맞춘 게 분명하다고 덧붙이셨고요. 그러나 저는 제 안의 미심쩍은 기운을 다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형들이 너무 둘이서만 똘똘 뭉치고 저를 배제하는 것이 비단 나이 터울이나 성격 차이로만 그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고 막연하게 속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자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여쭈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여쭙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고 마셨습니다. 내가 그놈들을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이번에야말로 절단을 내버려야겠어.
아이고, 당신 제발 참아요. 그러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냥 애들을 가만히 놔둬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연실색하시며 아버지를 뜯어 말리셨고요.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고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으니 그 둘을 탓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형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나 혼자만 형들이랑 다르다니? 역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나만 어머니의 진짜 자식인 거면 그럼 형들은 어머니가 따로 있는 건가? 아버지만 같은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렇게 제 인생 첫 반항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서로 죽이 맞아서 잘 통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아도 이전 같았으면 동경의 대상처럼 느껴지고 저기에 끼고 싶고 그런 마음만 들었을 텐데 이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입맛이 씁쓸해졌습니다. 형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였건만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신 부모님의 심정은 생각해보지 않은 채 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저만 혼자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바보가 된 것 같았고 지금까지 소외를 당해왔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며 어머니는 미안해하시는 것만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였네요. 어머니는 저를 계속 살펴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의식하며 눈치를 보는 일상이 몇 주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뭔가 상의를 하시는 것 같더니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돈가스를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다 어떻게 된 사정이었는지 이제 저에게 가감없이 밝히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크림스프가 곁들여져 나오는 돈가스 집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맛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기에 기억도 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느라 여념만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본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오셨고요. 가족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던 분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직후였던 그때에 만났던 어떤 인연 하나가 아버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셨던 거예요. 그분은 고아 출신이셨습니다. 학력도 짧았고 이렇다 할 변변한 직업 또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적극적인 구애에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고요. 하지만 반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아버지는 그분이 애틋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사고를 쳐버리고 마셨죠. 그 사고라 하면 혼전 임신이었고요. 그런 결과 아버지는 집안에서 내쳐지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었어요. 설마 아이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거부를 당할 줄은 아버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고 그분과 결혼한 다음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제 큰형이었던 것이고요. 아버지는 번듯하고 멀쩡한 직장생활을 꿈꾸었던 가까운 과거의 일을 없었던 일로 하셨고 어느덧 치열하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온갖 일을 다 하게 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알아서 크는 법이 없었죠. 육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다음날 죽도록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는 깊은 밤이면 아버지는 눈물 어린 한숨을 아주 오래도록 내쉬다가 간신히 잠에 들고는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히 겪어본 적 없이 평생을 살아온 분이셨기에 이런 환경이 벅차고 감당하기 괴롭고 때로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셨죠. 그러나 어린 생명을 보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은 접어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길이 당신의 길이고 이게 당신의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운명으로 애써 받아들이시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생기고 태어났습니다. 제 작은 형 말입니다. 둘째를 계획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난감하기도 하셨었고 막막하기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귀하고 축복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피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노력을 해봤자 때로는 제자리 걸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냉혹한 세상의 이치인 법이죠. 아이가 하나일 때도 힘들었는데 둘이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고충 앞에서 아버지와 그분은 더 이상 꿈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는 모습이 팍팍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그분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눈물이 없는 아버지가 오죽하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건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아버지는 참담해하셨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분에게 화도 내보시고 크게 비난도 해보셨던 아버지는 태도를 바꾸어서 당신이 더 앞으로 노력하고 잘하겠다며 도리어 그분에게 사정을 하셨습니다. 마음 잡고 앞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더 잘 살아보자는 의미였죠. 그러나 그분은 이미 마음이 뜬 상태였습니다. 떠나간 버스를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끝은 이혼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임신하면 며느리로 인정을 받을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을 때부터 상황이 다 잘못된 거였다고 소감을 밝히시며 이혼 앞에 미련을 조금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아로 살아왔기 때문에 핏줄이 소중하고 애틋하기는 하다고 그러시면서 생활비 같은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혼하고 나면 앞으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겠노라 희망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터덜터덜 당신의 본가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고 해도 차갑게 외면했던 집에서 이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이 떨어졌고요. 아버지는 가슴이 몹시 아프셨죠. 왜냐하면 당신의 부친이 알고 보니까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 건강의 회복을 못 이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친할아버지가 되시는 분께서 쓰러지셨던 이유야 자명했고요. 아버지는 당신의 부친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드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자책하였습니다. 게다가 몇 년 사이에 가세가 확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여태 집안을 원망만 했던 스스로가 못나서 아버지가 미치도록 후회를 하셨고요. 당장 이혼을 마무리하라는 당신의 부친 앞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분과 이혼을 하셨고요. 다음 해로 넘어가기 전에 그분은 바람이 난 남자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차분하게 참한 여자를 새로 만나게 되셨죠. 제 어머니 말입니다.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새로이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바람이 났던 그 남자하고 이혼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손버릇도 나쁘고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남자였기에 못 버티고 이혼까지 가게 됐다는 전말이었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병원에 가보니까 건강이 아주 나쁜 상태인 것으로 나왔고요. 아버지는 대화를 이어갈 때마다 점점 더 갑갑함을 느끼셨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고 안타깝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만 드셨던 것이죠. 그분은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빚도 있어서 자식들을 키우기 너무 벅차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새로 가정을 꾸린 몸이셨으니 어머니가 응당히 모든 상황을 아셔야 맞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상황 파악을 마치신 어머니는 당신이 먼저 아버지에게 그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으셨고요. 아버지는 그분에게 빚이 있는 것, 이혼 사실, 병원 진료 그런 거 다 확인하셨고 전부 사실인 걸 아신 후에 그분에게서 형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작은 형은 어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했으나 큰 형은 생모의 품을 떠나온 걸 정확하게 기억을 했던 것이고요. 아버지는 형들에게 어머니 덕분에 이 집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결코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어린 마음에 이게 다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조금 꼬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가 잘못을 하시기는커녕 희생하고 헌신해온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가스 앞에 두고 어머니로부터 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해를 완벽하게 못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행이라 여기며 안심을 했던 것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점점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암만 해도 형들이 배응망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형들의 입장에서는 해소되지 않은 답답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형들은 어렸고 자기 의사 한마디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혼, 재혼, 그리고 또 이혼, 많은 걸 겪어야만 했으니까요. 형들이 날라리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된 게 그러한 과거 때문일 거라고 여기신 어머니 마음이 아프셨으나 숨겨진 이야기를 다 알게 된 이후 저는 아무래도 형들이 자기 생물을 닮아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점점 더 형들하고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형들과 저 사이에 벽이 있는 게 느껴졌고 그렇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차갑게 대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다만 형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고이 접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형들은 저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걸 바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만 마음을 접으면 끝날 관계였나 봐요. 큰형이 체질에 안 맞는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해봤는데 하필 대입시험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평소 실력보다도 못 나왔어요. 저놈이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으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쉽고 아깝게 생각이 든다면 꼭 다시 도전해봐라. 응?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잖아.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그 결정을 믿고 따라주마. 큰형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큰형은 재수를 결정해서 주변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만류를 했죠. 애초에 큰형 같은 인물이 무슨 좋은 대학식이나 가겠다고 공부를 한 거냐며 재수는 말도 안 되는 모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만 큰형을 믿어주고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1년 뒤 재수 끝에 큰형은 제법 괜찮은 대학에 갔고 다들 놀랐죠. 큰형 본인도 결과에 만족을 했고요. 큰형과 마치 한 세트로 어렸을 때부터 지내온 작은형은 그 결과를 보고 생각이 많아졌는지 갑자기 독서실까지 끊으면서 막판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하냐며 아버지는 회의적으로 보셨으나 어머니가 또 작은형을 지지해주면서 독서실을 끊어주셨던 거예요. 그 결과 작은형은 썩 좋은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업률 높은 전공에 지원한 게 합격해서 괜찮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형들 둘 다 대학 관련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잘 낸 거였는데요.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형들의 날라리 기질이 조금씩 고개를 다시 들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적 관리가 개판이었습니다. 둘 다 졸업만 간신히 했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취업도 막막했고요. 아버지가 역성을 내셨습니다. 어디 막노동이라도 뛰러 가든지 아니면 손가락만 빨다가 굶어 뒤지든지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래. 대학 다니는 그 학비를 다 대준 것만으로도 나는 그놈들한테 지나치게 할 만큼 다 해줬으니까. 대학 생활을 망친 걸 그제서야 형들이 후회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학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서 어떻게든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려 보라고 말입니다. 큰형과 중학교 시절에 어울려 놀던 동창 한 명이 양아치 짓을 하다가 된통 잘못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소식을 건네 전해 들은 큰형이 깐딱하다가는 인생이 망하겠다 싶어서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형도 어머니가 어학원에 등록을 해주신 걸 꾸역꾸역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 자격증을 따고 어학 점수를 냈던 걸로 형들이 미천 삼아서 간신히 취업 등을 해냈습니다. 사회인이 되기까지 형들은 우여곡절도 참 많았네요. 반면에 저는 그런 우여곡절이 없었죠.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보통 수준의 대학을 가서 적당한 성적을 내며 졸업을 해냈습니다. 특이사항이라면 취업을 아주 먼 지역으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럴 작정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더군요. 생전 처음 살아보는 낯선 곳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살다 보니까 집에 만약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저 빼고 형들이 부모님을 챙겨드렸어요. 이런저런 날들도 전부 넷이서만 기념하며 보냈고요. 자연스레 제가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저를 챙겨주고 연락도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배제시키려고 드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서 가족 행사를 준비해서 진행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좀 잦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일찍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가 아픈 손가락인 걸 느꼈거든요. 또한 어머니가 당신의 배로 낳은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형들에게 잘해주고자 하시고 매사에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저에게 형들과 제가 동봉 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밝혀주셨던 그 자리에서도 느꼈던 것은 어머니는 형들과 갈등을 빚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다 느꼈기에 부모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대단하고 멋진 분이라고만 여겨졌을 뿐이죠. 저는 꼭 저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어릴 적에 사고로 양친을 여의었고 하나 있는 형제는 성인이 된 후에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죠. 아내는 혼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적적한 타지 생활을 해온 저와 아내가 공감대가 있었더라고요. 조용히 연애를 한 뒤 꼭 그만큼 조용히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결혼해서도 그 지역에 계속 머물렀고요. 형들은 집안이 꽤 안정적인 형수님들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형수들이 서로 통하는 게 있는지 친하게 잘 지낸다고 하였고요. 저희 부부가 그 지역 생활을 접은 것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확 나빠진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마침 이직을 고민 중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이사를 오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시던 아버지였고 이른 아침 새벽에 운동을 나가셨다가 그리 되셨어요. 아직 해도 다 안 떴는데 운동을 나가겠다고 하던 걸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자책하셨고 그 옆에서 형들은 자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형수들이 하는 소리가 워낙 형들이 효자라서 끼어들 틈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저와 아내는 계속 잠잠고 있었죠. 늘 그렇듯 조용히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착잡해하는 것을 아내는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으니 본인이 시댁에서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였죠. 저희 부부도 이제 함께 가족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며 지내도록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그제야 느낀 점은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차분한 성격의 온순한 미소를 지은 게 비슷했습니다. 형들과 벽이 있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형수들과 종종 교류를 하며 그렇게 지냈고요. 어머니한테는 당연히 아내가 정말 잘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게 제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단을 굴러 다리를 크게 다치시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신 채로 입원해서 누워 계셨고요. 아버지의 기일도 이러다가 제대로 못 챙기겠다며 걱정을 하셨어요.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뭔 걱정을 하세요. 맞아요. 어머니가 무리하시는 걸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형들이 듬직하게 말을 하자 형수들이 아주 뿌듯한 얼굴들이 되더군요. 가정적인 남자하고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저만 꼬박꼬박 병문안을 가고 형들은 코빼기도 안 부딪히더군요. 어머니는 조금 더 서운하단 내색을 안 하셨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일찍부터 같이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너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중에 휴대폰 한번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헐레벌떡 도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면목 없이 들어선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형수들이 TV를 보며 깔깔대느라 제가 온 줄도 모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자 부엌 바닥에 가스 버너를 켜두고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놀라서 일어나던 아내는 다리가 저린지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기름이 튄 앞치마를 보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딱 보니까 혼자서 음식을 다 한 것 같았어요. 왜 혼자 이러고 있어? 화가 난 제 목소리라 알아챈 아내가 극구 부인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는 괜찮아. 형님들이 좀 전까지 다 도와주셨어. 하지만 저는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닮은 아내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의연한 척 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 거실로 가자 형수님들이 민망한 얼굴로 TV를 끄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형들은 왜 아직이에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던 형들이
올 시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차가 막히나 보죠. 걱정 마세요. 효심 깊은 두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큰 형수의 대답에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이 정도면 아내한테는 더 심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왜 저 사람 혼자 다 하게 두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따지자 형수들이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어요. 그러더니 난감한 얼굴로 다가오던 아내를 향해 삿대질을 날렸습니다. 동서가 말해봐. 우리가 시켰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것 보세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큰 형수가 턱을 치켜드시는 모습에 제가 기가 막혔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지금 두 분이서 편먹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형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아주 작게 툴툴거렸습니다. 제가 형제 사이에서 왕따이니까 아내도 동서 사이에서 자연스레 왕따인 건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중얼대셨는데 그걸 듣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제사이고요. 첫 기일입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봐서 참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저 사람 괴롭히고 일 다 떠넘기고 그러시면 그때는 저 진짜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저를 비웃으신 거예요? 아니요, 안 비웃었고요. 그냥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다 장난 차남만 가까이 하신 이유가 있구나 싶어서요. 성격이 왜 저렇게 답답하고 유도리가 없어? 사람이 넉살도 좀 떨고 그래야지. 저한테 빈정거리시는 것도 모자라 중얼대면서 혼잣말을 덧붙이신 큰형수의 모습에 제가 화딱지가 나서 달려들 뻔했는데 아내가 제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와 형들이 도착했고요. 상태가 좀 나아지셔서 어머니는 목발을 집으신 채로 힘겹게 걸음을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큰형이 짐을 들고 작은형이 어머니 옆에서 언제든 부축하게 대기하는 자세였죠. 그 모습만 보면 천하의 효자들이었습니다. 형수들은 준비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준비는 제 아내가 혼자 다 했는데 아버지 제사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셔서 잡음을 안 내고자 제가 꾹 참았습니다. 당신 없이 산 1년이 너무나 길었네요.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죠? 아버지의 제사상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고 형들은 내내 비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천천히 돌아가 보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뒷정리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형들과 형수들 모두 크게 반색을 하면서 얼른 짐 챙겨서 가버리더군요. 제가 모두를 돌려보낸 것에 이유가 있음을 어머니는 짐작하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감정들과 내내 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어머니께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보여준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형수들이 제 아내를 부려먹은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 옆에서 아내가 심란함에 잠겨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혹시 지금까지 네 동서들한테 무시를 당해온 거니?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내 그랬던 거야? 그러자 어머니가 뭔가 직감을 하신 듯 그렇게 물어보셨고 아내는 당황하더니 다음 순간 놀랍게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기에 그간 티를 안 내온 아내를 향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살면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진중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충격을 넘어선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잠을 거의 못 이룬 새벽이 다 지나가고 아내가 형수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수들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드리는 걸 깜빡했다고 미끼를 던지니까 바로 반응을 하셨고 두 분이 함께 도착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아직 병원에 안 돌아가셨냐며 어리둥절해하던 형수들은 내밀어진 서류를 확인한 뒤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과거의 형들의 생모, 그분이 앞으로 자기 자식들을 포기하고 평생 안 보겠다고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게다가 낳아주신 그분의 근황이 이렇다고요? 이게 진짜라고요? 형수들은 현실을 믿기 어려워했죠. 아버지의 건강이 확 나빠진 이후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아쉬움은 안 남겨야 하지 않겠냐면서 두 분은 형들의 생모를 찾아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생모의 근황이 좀 놀라웠는데요. 옛날 그때 안 좋아졌던 건강을 회복한 이후 형들의 생모는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살아가다가 술집 일을 시작했고 마당까지 갔었더라고요. 그걸 아신 아버지가 생각에 잠기셨어요. 참고로 저는 조용한 성격이 어머니를 닮았으나 외향은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반대로 형들은 신체 조건부터 아버지와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둘 다 얼굴 생김새가 외탁을 한 경우였죠. 생모 그분을 닮은 거였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의심을 아버지는 그제서야 품으셨습니다.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큰형은 아버지의 자식이 맞는데 작은형은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서로 부친이 다르고 모친만 같은 사이였던 거예요. 형들의 생모, 그분이 작은형을 낳고서 바람을 피웠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작은형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걸 조사하고 캐냈던 와중에 곁다리로 걸려든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큰형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아버지는 충격을 크게 받으셨고요. 그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던 것일 수도 있다고 어머니는 그리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형들은 겉으로만 효자인 척 가끔 연기를 했을 뿐 오만방자하게 굴면서 어머니를 안 챙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내 회한에 잠겨 계셨습니다. 형들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산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셨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머니는 형들의 이런 대화를 들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물려주실 재산이 없었다는 게 말이나 돼? 안 그러냐 동생아? 그러니까 생전에 온갖 똥폼은 다 잡으시고 센 척은 있는 대로 다 하셨으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실 재산도 없으셨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다 허세였던 거야. 우리는 아버지가 재산을 얼마라도 좀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었던 건데 정말 허무하네. 재산이라고 해봤자 어머니가 혼자 살게 되신 그 집? 꼴랑 그거 하나? 아주 기가 막히네. 환장하겠다. 그 집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 가격 좀 나가냐? 팔면 돈이 좀 되겠어? 돈이야 좀 되겠지만 형도 알잖아. 그게 집값 희한하리 많지 더럽게 안 오르는 거. 괜히 어머니 내쫓고 그 집 빼앗아봤자 수고한 값만 비해서 성과가 별로일 수도 있어. 그럼 일단 그냥 둘까?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능력 하나 없는데 큰 소리만 치셨던 아버지나 똑같이 능력 하나 없는데 물러터지신 어머니나 이런 쓸데없는 부모를 둔 우리만 불쌍하게 됐지. 그냥 얌전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자. 요새 골골대시는 봄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 못 사실 수도 있겠더라. 잘하면 그 집 금방 우리 손에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좋지. 형, 기분도 꿀꿀한데 어디 가서 신나게 달려볼까? 나 저번에 형이 데려다준 거기가 너무 좋더라. 여자들이 끝내주던데. 죄다 연예인 뺨치던데. 거기 또 가자. 어머니가 바람을 쐬기 위해서 나와 계셨던 것도 모르고 집 근처에서 형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욱 심란해지셨고요. 어머니는 경악에 가득 찬 형수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게 뭔지 이제서야 통감을 하다니. 내가 그동안 오만했다는 거겠지. 이제는 놓으련다.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내가 이제는 포기하련다. 아버지의 제사인데도 형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에 지각을 한 것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형들의 몸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뒹굴며 노란한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던 모양으로 냄새가 진하게 나고 있었죠. 여기까지 다 듣고 난 형수들이 거품 물고 난리가 났죠. 이게 다 뭐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속았다는 거야? 전부 다 환상 속의 거짓 결혼 생활이었어?
특히나 큰형수는 큰형이 작정하고 상간녀와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그 서류들을 지고서 오열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불보듯 뻔했죠. 형들하고 형수들 전부 다 이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아주 개싸움이 났습니다. 형수들이 절대 못 사는 집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형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탈탈 털렸습니다. 어머니는 형들을 평생 안 보고 살겠다며 선을 그으셨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에게 줄 돈도 없으니까 너희들도 나 하나쯤 안 보고 살아봤자 아쉬울 게 없겠지. 안 그러니? 생전 처음 마주하는 어머니의 차가운 모습에 형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으나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더군요. 역시 가짜 어머니라서 이럴 줄 알았다면서 가짜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면서 배응만덕한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생모를 찾아서 만난 모양이었어요. 행실 한번 불량하게 살아오신 그분이 자기 친자식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기뻐하며 함께 잘 사셨을까요? 아니었죠. 형들은 생모의 가머니설에 잘못 넘어가서 각자 대출 빚만 생겼습니다. 이혼으로 다 털렸는데 이제는 빚까지 생긴 것이었죠. 그제서야 형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는 형들의 말에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형제? 그래, 우리가 형제가 맞기는 하지. 그런데 남보다 못한 형제잖아? 제 대답에 형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요. 형들을 딱 끊어낸 저에게 아내는 잘했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안, 그러니까 저의 친가는 원래 잘 사던 집안이었고 한때 가세가 기울었으나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기도 해서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셨던 사실들을 앞에 두고 생각이 많아지셨고 저에게만 그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럴 작정으로 재산을 따로 정리해 묶어두신 다음에 돌아가신 거였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보인 태도에 더없이 실망을 하고 계셨던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유지를 그대로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재산을 다 받았고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와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건 극구 사양하셔서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아내가 어머니를 매일같이 뵈러 가고 있어서 거의 함께 사는 듯한 느낌도 든답니다. 아내가 어머니와 비슷한 것 같다고 느껴왔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였어요. 고부관계가 아니라 모녀관계처럼 보일 정도로 잘 지내고 있으며 저 또한 좋은 아들이자 남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 중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치매에 걸리신 분을 보셨던 경험은 있나요? 사실 주변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고통에 대해 잘 짐작할 수 없는 게 치매죠. 보통 치매를 주변에서 접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치매 노인이 실종 며칠, 몇 시간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로 접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오늘은 저 역시 언제까지건 뉴스에서나 접할 줄 알았던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실종이 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네요.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제 중년에 들어선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유복한 집에서야 우유다, 빵이다, 과자다 많이들 먹고 자란 걸로 알지만 저는 빵 한쪽 군것질하는 것도 어려운 집에서 자랐네요. 어머니께서 홀몸으로 저를 키우시며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셨기 때문에 더 경제 사정이 빠듯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 소일거리로 벌이하면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애까지 키우려면 지갑 사정이 얼마나 빠듯했을지. 어쩌면 그대로 고향집에서 어른들과 살았으면 좀 덜 힘드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서울행을 결정하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변 어른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셨었나 봐요. 미자 엄마, 남편의 일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미자 쟤 키우려면 여기보단 다른 데가 낫지 않겠어? 옆집 동철이네도 이번에 올라갔잖아. 그러게요. 정말 그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돈이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밤에 저 먼저 자라고 이불을 깔아주시고 한참 뒤에나 주무시던 게 생각나네요. 한참을 혼자 눈물 지으시다가 언젠가 애들 공부하기 좋은 곳이 서울이라더라 하시면서 짐을 쌌던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나중에 여쭤보니 어머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모자라다든지 멍청하다면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키우고 싶으셨다네요. 실은 어머니의 배움이 당신의 바람보다 짧으셨던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학교까지 가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중학교냐며 국민학교 졸업만 겨우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에 한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무사히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당시의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어렴풋이 남아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우리 아가 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뭣도 모르고 응, 엄마 딸 열심히 할게요. 라고 당차게 대답했고요. 나쁜 기억은 없는 걸 보니 아마도 친구들과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일을 떠올리면 학교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를 다닐 당시의 집 모습이나 일화들은 희한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떠올리면 정말 못 살았구나 싶지만 그때는 저희 집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새빵 사려 하면서 단칸방에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집에 가본 적이 잘 없어서 전 사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8, 9살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더 눈치가 있었더라면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제 말로 그만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루는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크림빵을 가져온 거예요. 요새도 슈퍼에서 파는 그 크림빵. 어떤 건지 아시죠? 요새는 뭐 보름달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그러길 본인 어머니가 친구랑 먹으라고 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하나 크림빵을 넘겨주었는데 저는 그때 크림빵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게 제 인생 첫 크림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빵 사이에 들어있는 하얀 크림이라는 게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퍽퍽한 줄도 모르고 개눈 감추듯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좋은 경험했다.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네. 아마 지금의 저라면 그랬겠지만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성숙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또 먹어보고 싶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며칠을 크림빵을 사달라고 조르고 졸랐는지 몰라요. 엄마, 나 크림빵 사주면 안 돼? 엄마,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응? 제발. 미자야, 엄마가 나중에 사준다고 했잖아. 싫어. 나중에 어딨어?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아휴, 대체 그걸 어디서 주워 먹어선 이리 속을 썩이니? 그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우유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맛난다고 우유까지 알차게 끼워서 졸라댔네요. 자기 자식이 먹고 싶은 거 바로 입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동계산부터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졸라서 결국 어머니가 우유랑 빵을 사주셨어요. 어머니 것은 없이 제 몫만요. 여기 네가 좋아하는 크림빵이다. 맛나니? 응, 엄마, 너무너무 맛있어. 저는 그렇게 또 눈이 뒤집혀서는 어머니께 한 입 드시라 권해드리지도 않고 혼자서 다 먹었네요. 어머니도 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제가 먹는 걸 바라만 보셨어요. 근데 그때의 어머니 눈길이 조금은 서글펐던 것 같기도 하고 애달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별 기억이 아닌데도 지금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어머니도 크림빵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왜 안 드시고 싶었겠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도 꽃처럼 참 예쁘고 젊으셨는데 맛있다는 거 당신도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그냥 제 새끼 입에 넣어주시느라 바빠서 자기 입은 챙기지도 못하시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빵을 보면 이때 기억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좀처럼 가슴에 돌처럼 박혀서는 굴러 떨어져 줄 생각을 않는데 아마도 철없던 시절의 행동을 이렇게 돌려받는 건가 봐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크림빵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 크림빵을 참 좋아해요. 요즘에야 워낙 발전해서 고급 크림이 들어간 빵들이 많이 나왔다지만 제 입맛은 아직도 그 싸구려 맛이 나는 크림이 제일인가 봐요. 처음 맛봤던 기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뒤로도 종종 어머니께서 크림빵과 우유를 사주셨어요. 크림빵과 우유를 먹고 난 다음이면 한동안 반찬이 조금 부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림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쯤이 되니까 좀 주변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갈 기회도 몇 번 있었고 모두 다 우리 집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이 못 사는 편이구나 하는 걸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일도 일절 없어졌고 그때부터는 좀 덜 조르게 되더니 어머니한테 괜히 짜증내고 화풀이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현정이었어요. 현정이는 집이 정말 잘 살았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의사에 아버지는 어디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 하셨어요. 공부를 하다 우연한 기회로 말을 트면서 친해지게 됐는데 성격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성격도 순해서 저는 유독 현정이랑만 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현정이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끝나고 바로 가자.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 할게. 그래, 좋아. 친한 친구의 집에 가게 된다니 그 나이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다가 곧바로 현정이의 손을 잡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죠. 근데 현정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만 충격과 동시에 엄청난 겨차를 느꼈어요. 대골 같은 집이 제 눈앞에 턱 펼쳐져 있는데 마치 어디 잡지에 등장할 것 같은 곳이더라고요. 저는 그 집 문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어버버하고 있다가 현정이의 손길에 이끌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역시나 그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에 최소 10배는 될 듯한 거실과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들이 곳곳에 있는데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게다가 현정이는 이런 곳에 살았다니. 매일같이 등하교하고 공부도 함께하고 놀이도 같이 하는 친구였지만 새삼 그때 현정이가 눈에 띄게 달라 보였어요. 성 안에 사는 공주님 같았달까요? 그때 현정이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어머, 너네들 왔니? 네가 현정이 친구 미자구나. 잘 왔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현정이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얘기 많이 들었다며 식사 내내 잘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막상 현정이 어머니 목소리보다는 앞에 놓인 이 임금님 수락상 같은 음식들에 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선 먹을 수 없는 고기 반찬들이 몇 가지나 놓여 있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있었는데 현정이 집에선 이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밀려오는 허기에 정신없이 젓가락질하며 이것저것 입안으로 집어넣었지만 먹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다음에 또 와라. 오늘 와줘서 고마웠다, 미자야. 미자야, 우리 내일 보자. 다음엔 니네 집에도 초대해줘. 아, 응.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당시 친구의 집을 보고 나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왠지 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었죠. 결국 먹은 음식도 잔뜩 체한 채로 집에 돌아와 힘겹게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시곤 걱정이 되셨는지 물으셨어요. 미자야,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아무것도. 무슨 일인데 그래? 밥 안 먹었지? 엄마가 금방 해줄게. 너 좋아하는 나물무침 해놨어.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되긴 배고플 텐데 밥은 먹어야지. 안 먹는다니까? 맨날 똑같은 반찬 먹기 싫어. 지겨워. 얘가 왜 안 하던 반찬 투정이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그지? 없었다니까.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물으시자 저도 잔뜩 짜증이 올라와선 어머니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곤 쿵쿵거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 끝까지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새삼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글퍼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울음소리를 들으시곤 옆에 와서 계속 저를 채근하셨어요. 미자야,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응? 어머님 걱정스러우셨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눈물 같은 걸 보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저에게 달라붙어 무슨 일이냐 물으신 건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앓는 소리조차 듣기 싫어 나한테 관심 끄라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어요. 내가 왜 이러냐고? 우리 집이 미치게 가난하니까 그러지. 맨날 똑같은 반찬에 허름한 옷만 입어야 하고 다른 집 화장실보다 못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안 울고 배겨? 나는 왜 이런 데서 살아야 해?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남들만큼 딱 그만큼만 살고 싶다고. 미자야,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단숨에 충격받은 얼굴이 되셨고 눈물이 그럭 맺히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가난에 치를 떨고 있었는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날은 현정이로 인해 받은 충격이 커서 그랬던 건데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그날 이후 안쓰럽게도 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어두워지셨고 말수도 없어지셨습니다. 가끔씩 잠결에 들려오는 한숨소리만 제 귀에 어른거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어머니와 괜히 말 섞기 싫어 어머니를 피했고요. 어머니는 그저 필요한 용돈 정도 주시면서 가끔 저에게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물으시곤 했는데 저는 그 대답마저 뚱하게 하곤 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 순 있고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학교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 처지나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 힘들고 안 좋았던 건 맞아요. 허나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고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유독 저만 그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친구 현정이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집에 태어났으면 하고 바랬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철이 좀 들었던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국수를 파는 집이었는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니가 불러서 종종 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아 그냥 말도 없이 지나치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미자야, 미자야. 배고프지? 국수라도 먹고 가. 그리고 이거 용돈이야. 이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먹어. 어머니 국수 먹으란 말이 싫다고 대답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급히 제 손에 돈을 쥐어주더라고요. 그 돈은 생각보다 액수가 컸어요.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꼬깃한 돈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렇게 대못받는 말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분 풀어주겠다고 돈을 주시는 어머니. 그제야 지난 과거의 제 모습이 한심스럽게 느껴지면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 손에 쥐어주곤 집으로 도망치듯 뛰어왔어요. 그 후 고등학생이 돼서는 준비물이나 꼭 필요한 돈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네요. 어머니도 어렴풋이 그런 걸 아셨는지 오히려 먼저 용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허나 집 사정이 뻔히 보이는데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으니 매번 거절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알바를 하기도 했었네요. 제가 쓸 돈은 제가 벌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알바로 대학 학비까지 모아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엄해서 알바 같은 걸 못한다는 친구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뭔가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두고두고 떠올릴 만한 추억을 제게 선물해주지 못하고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해도 애틋한 마음보다는 수긍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맞아. 돌아가셨구나. 그렇지. 하는 마음 있잖아요. 반면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뭐라고 딱 정의할 수가 없는 감정이 섞여서 저를 슬프게 했어요.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40년 이상 제 세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저희 어머니라서 그렇겠죠. 당신의 삶을 모두 희생해서 제 삶을 빛내주던 분. 제게는 어머니가 어머니고 아버지셔서 더 애틋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학구열이 높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한 후에는 온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 둘 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좋은 레스토랑에 데이트를 가기도 하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옷을 선물해드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던 소일거리들 모두 그만두시게 했었네요. 우리 미자 덕분에 엄마가 너무 호강을 하는구나. 호강은 무슨?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살아줘요, 엄마. 엄마가 저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심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허나 잠깐은 이제 우리 어머니 더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고 기뻤는데 이미 다 트시고 거칠어진 손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고 아이를 키워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만 모두 제 탓 같기만 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혼자 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되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남편은 제가 대학에서 만난 대학 동기예요. 같은 과에 같은 동아리까지 들었어서 친하지 않기 힘든 친구 사이였답니다. 동아리 원들 중에서도 유독 남편과 제가 죽이 잘 맞기도 했어요.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남편에게는 제 사정도 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알았고요. 허나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미자야, 네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결혼을 전제로 하지 말고 그럼 일단 우리 연애만 해보자. 어때? 솔직히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컸는데 혹시나 변수가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잘 어울리고 죽도 잘 맞다 보니 마음이 생겼었나 봐요. 남편의 고백을 받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결혼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어머니께도 잘하겠다. 마음이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의 설득이라 그런지 슬슬 연애를 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말은 딱 들어맞았어요. 남편이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 정말 잘했거든요. 데이트를 하다가 뭔가를 선물하면 항상 어머니 몫까지 생각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니 드리라고 하나 포장해주고 오히려 결혼도 남편이 원했다기보다 제가 먼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고백은 아까 남편이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멋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다가 문득 슬쩍 물어봤어요. 우리 결혼할까? 어? 정말? 정말이야? 진짜지? 마음 바꾸기 없기야. 5년을 사귀면서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던 제가 결혼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도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포즈는 자기가 할 거라며 이 프로포즈는 정식이 아니라 무효라고 하는데 이미 결혼하자고 했고 승낙의 말까지 들은 거면 이게 프로포즈 아닌가요? 비록 로맨틱하진 않았더라도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아마 그때 시부모님을 처음 뵌 것 같은데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 그 뒤로도 홀어머니만 있는 저를 하대하시거나 폄하하시는 일이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사돈께서 혼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대단하신 어머님 밑에서 바르게 잘 자랐다며 내내 저와 저희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께는 물론이고 시댁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네요. 남편이 결혼 전과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저희 어머니께 잘했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가정을 이룰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그때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만을 보면서 사셨는지.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 꽃 같은 나이에 돈을 벌고 나서는 좋다는 것만 잔뜩 해드렸지만 그렇다고 또 젊은 날에 보상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쉽고 철없던 저를 떠올리면 아프고 그냥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날들만 반복될 줄 알았어요. 보상이 되진 못할 테지만 계속 어머니께 좋은 걸 해드리고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일상이요. 설마 열심히만 살아오시던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서라도 알았다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게 했을 텐데 아무도 제게 예고해주지 않았네요. 사실 그 누구도 예고해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 가벼운 건망증이신가 보다 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뭔가를 쉽게 잊으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고 하시는 걸 봤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처음 저희 어머니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닌 것 같다는 것도 남편이 알려주었어요. 여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장모님이 건망증이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시면 건망증처럼 잊으시기도 하잖아. 검사해봐서 나쁠 거 없지 않으니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엔 심장이 다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정말 검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평일에 하루 시간 내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올게 했습니다. 미리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증상이 건망증 정도셨으니까 설마 우리 엄마가 치매일 리가, 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럴 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익숙한 레파토리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미자야, 엄마 괜찮아. 울지 마렴. 괜찮아, 엄마. 기억을 잃는 병이라니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게다가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에는 하늘이 노래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우리 어머니가 좀 풍족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나 싶었는데 하늘이 어머니와 나를 버렸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네요. 어머니 앞에서는 과장될 정도로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괜찮을 거다 뭐다 강한 척이란 척은 다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괜찮다고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약 먹으면 돼. 하고요. 집에 와서 눈물로 몇 밤을 지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장모님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다독여주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진즉 다 놓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때문에 마음을 겨우 다잡았고 어머니께서는 꼬박꼬박 병원에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어머니는 점점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시더니 점점 기억하시는 게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저 역시 너무도 괴로웠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를 걸으셨는데 미자야, 내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 건물 뭐가 보여? 건물? 글쎄.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앞에 있는 건물이 뭔지 모르겠다며 글자도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러다 어머니가 사고라도 당하시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위치를 알게 되어 급히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지만 그만 어머니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랬잖아. 나랑 같이 가자고. 왜 먼저 나가서 이런 일을 만들어? 나 뻔히 걱정하는 거 알면서 이런 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픈 분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서 화까지 내고 말았어요. 미안하다, 미자야. 엄마가 약속이 있어서 어차피 요 앞이니까 잠깐 나왔다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우는 저를 다독이며 사과를 하시고 저는 그런 어머니 품에 엉엉 안겨 울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치매란 병에 대해 많이 실감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엄마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나도 엄마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요.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약도 먹고 계시잖아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허나 그 후 제 발음과 달리 어머니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어요. 종종 대소변을 잘못 가리시기도 하고 저마저도 가끔씩 잊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 처음 저를 잊으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에야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하시는 어머니를 보는데 처음 치매를 진단받으셨을 때보다 더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숨 쉬는 걸 잊어버려서 죽는데도 이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 통째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잖아. 엄마 딸 미자. 미자? 처음 들어보는데.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왜 처음 들어봐? 나중에 정신이 좀 돌아오셔서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더 힘든 건 어머니실 텐데 그렇게 몇 달을 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간병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면 저를 더 잊으실까 봐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혹시 치매 환자를 간병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특히 치매는 주변 사람과 본인 모두 다 너무 힘든 병인 것 같아요. 점점 아기가 되어가는데 몸과 힘이 아기가 아니고 정신이 돌아온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했지만 저도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고 쉬고 있기는 하지만 생업이 있다 보니 이렇게 몇 년이고 어머니만을 보면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자식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도 당신 자식 힘든 걸 못 보겠다며 요양원으로 보내달라 계속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미자야, 엄마 차라리 요양원 가고 싶다. 여기서 이러는 것보다 니들 고생시킬 바에는 요양원 가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허나 그럴 때마다 제가 알겠어. 엄마, 내가 때 되면 보내줄게. 하고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제가 많이 힘든데도 어머니를 막 보내야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요양원 좋은 것도 알고 저보다 전문적인 요양사분들이 어머니를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알기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잘 보였는지 요양원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길래 남편이랑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해보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눴던 것 같네요. 여보,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호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시설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을 거야. 남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이 왈칵 터졌는데 결국은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내드리기로 결론이 났어요. 저도 제 한계를 인정하게 됐고 주변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금 이대로 제가 엄마를 돌보는 것보단 전문적인 시설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결론이 나고 꼼꼼하게 요양원을 알아보고 날짜를 조율하고
그날이 아마 어머니와 함께하던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한 날이 되었죠. 그날따라 낮인데도 마음이 좀 풀려 있었는지 뭔지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피곤한 날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현관문 밖으로 외출을 나간 줄도 모르고 자고 말았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집 어디에도 어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버벙에서 이게 꿈인 줄로만 알았어요. 잠기운이 미처 다 달아나지 못해서 어머니가 없는 꿈을 꾸나 했는데 꿈일 리가 있나요? 그때가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겉옷만 겨우 챙겨 입고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날이 따뜻하면 모르겠는데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어머니가 겉옷을 입고 가셨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추운 밖에 계시면 가뜩이나 몸도 연료하신데 어디 잘못되신 건 아닌지 걱정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을 혼자 나가셨다고. 그 뒤로도 남편에게 연락하고 일단 혼자서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정신없이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을 중점으로 두고 동네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대로 어머니를 못 찾는 건 아닌가 절망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길거리를 5시간 넘도록 헤맸는데 못 찾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경찰에 연락이 오기만을 두 손 꼭 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쯤 지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가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셔서 인근 경찰서에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연락처가 적힌 팔찌를 하고 계셔서 더 쉬웠다고. 그제야 숨을 좀 쉬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찾았다고 전해준 다음에 거의 날다시피 경찰서로 간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로는 다 표현도 못할 만큼. 장장 7시간 만에 찾은 어머니는 생각보다 얇은 차림은 아니셨어요. 다행히 제가 항상 챙겨드리던 겉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이상한 점이라면 추우신지 양쪽 손을 가슴에 대고 계셨던 점이랄까요? 엄청 따뜻한 차림이 아니기는 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안도감이 들더군요. 7시간 만이지만 경찰분들이 발견하신 것도 연락 주신 것도 어머니가 너무 얇게 입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도 그냥 다 감사하고 그대로 어머니를 모셔오려다 생각나서 잠시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주스 세트를 사서 드렸어요.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품에 안겨드리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귀한 걸 드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단둘이서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건 오랜만의 일이라 그런지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어머니와 둘이 장을 보고 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참 동안 추억에 빠져서 걸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빼시더니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겨울인데도 품속에 있었던 거라 그런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핫팩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경찰분이 주셨나 했는데 핫팩이 아니더라고요. 핫팩이 아닌데 핫팩처럼 따뜻해진 거였어요. 잠시 사고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제 시간을 멈춰둔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어머니 말에 저는 속절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거 좋아하지? 엄마, 따뜻할 때 얼른 먹어. 나한테 이거 사다 주려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엄마, 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엄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가 이거 좋아하잖아. 얼른 먹어봐. 철없던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얻어냈던 크림빵.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크림빵을 저 주시겠다고 7시간을 품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밖을 나가신 이유도 아마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당신 자식이 좋아하는 거 사다 주시겠다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집에 오시는 길을 잃어버리고
크림빵이 겨울바람에 차가워질까봐 품에 넣으시고 7시간을. 그 순간에도 어머니 몫은 여전히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로지 제 것만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호칭.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실은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아가, 아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아가라고 부르는 게 싫다고 엄마한테 말을 한 뒤로는 들을 수 없었던 호칭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길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손에는 크림빵, 한 손에는 어머니 손을 부여잡고 지나가던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만큼 사람이 눈앞이 안 보이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울 수가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제 옆에 함께 쭈그려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제 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아가.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속 많이 썩여서 못된 말 많이 해서 미안해. 그게 다 미안해. 저는 그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전하며 다시금 울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억이 온전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부터 챙기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그렇지만 훗날까지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인 돌봄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으로 지내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차마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돌봄센터로 결정을 했답니다. 지금으로선 어머니께서 그저 편안히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 속에서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저희 어머니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